네, 안녕하세요. 석유화학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섭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구조조정은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단연 큰 화두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도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과거 일본 석유화학 산업의 사례, 국내에서 예상되는 구조조정 방안들, 그리고 이에 대한 업체별 리스크 노출도와 유동성 점검을 통해서 산업 그리고 업체별 신용도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일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본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성장으로 일찍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석유화학사 간 합작 투자를 통해서 업체 수를 줄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고부가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노후 설비 감축을 본격화하면서 약 152만 톤의 에틸렌 설비를 폐쇄했고요. 최근에는 석유화학 산업 불황 장기화로 28년까지 22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설비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석유화학 업체들의 스페셜티 그리고 비화학 매출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고 최근과 같은 극심한 다운사이클 시기에도 다수 업체들이 5%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PEPP 등의 범용 제품 비중이 여전히 절반 이상으로 높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스페셜티, 비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진입 장벽, 투자 부담 등의 사유로 범용 제품 비중을 빠르게 축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캐파 축소를 통해서 내수 위주의 수급 구조로 변모한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 능력 확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중국의 자금률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했지만 2, 3년 전부터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발 공급 확대, 수출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익 창출력이 약화되었고 이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도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고요. 이번 세션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조 개편 3대 방향과 정부 지원 3대 원칙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주요 업체들도 사업 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는데 270에서 370만 톤 규모의 NCC 설비 감축을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 재편 계획의 타당성과 자구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에 필요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향성 제시와 업체 간 자율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지만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선 설비 감축을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담당할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상이할 뿐더러 특히 정유업체들은 피드스탁 유연성이 높은 최신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비 감축의 필요성이 석유화학 업체들 대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협약 설비 감축 최대 물량인 에틸렌 370만 톤을 정유업체들은 제외하고 생산 능력 기준으로 단순 배분할 경우에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의 설비 축소 비율은 18에서 25%가 아닌 24에서 33% 수준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설비의 단순 외부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 손실로 설비 가치 자체가 매우 낮아진 상황으로서 매도자 간 가격 협의가 쉽지 않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공급 과잉의 상황에서는 설비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석유화학 설비나 자회사 지분 매각의 일반적인 매각 사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업체들은 PRS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비화학 사업 위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 산업단지 내 설비 통합 등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조정 방안으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정유와 석유화학 업체 간의 통합은 수직 계열화 및 원가 절감,
그리고 최신 정유업체 설비 중심의 생산 효율성 개선, 설비 감축 관련 손실 분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당사자 간 빠른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통합 초기 단계부터 설비 가치 평가 등의 협의가 쉽지 않고 JV 형태의 경우 주주사 간 이견이 발생한다면 기민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 효과가 발현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직 구조조정 관련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들이 없어서 산업 내 불확실성은 오히려 높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서 실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석유화학 제품 가동률 변동을 팩터로 해서 구조조정 관련 익스포저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먼저 산출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동률 변동은 2017에서 18년까지 호황기, 그리고 2019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불황기의 기간을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황기의 가동률 하락이 호황기 대비 10%포인트 내외로 크고 올해 상반기 절대 가동률도 8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제품을 국내 설비 축소가 필요한 조정 대상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과거 호황기 수준의 가동률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전체 생산 능력의 약 18% 정도인 총 1,700만 톤, 에틸렌 기준으로는 약 240만 톤 규모의 설비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가동률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물량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경험률을 데이터로 해서 산출한 수치이고 역내 추가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업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 능력 규모가 큰 기초 유분, 합성수지 범용 제품들의 가동률 하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PP, PX, SM, 이지 등의 제품인데 이들 제품은 중국의 자금률 상승 품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제품에 대한 업체별 익스포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석유화학 업체별 국내 총 생산 능력 중에서 앞서 분석한 불황기의 가동률 하락폭이 큰 제품군의 비중을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사업 다각화에 따른 위험 분산 효과를 감안해서 비화학 사업도 영위하는 업체들의 경우 석유화학 사업 매출액 비중을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그래프 하단의 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결과 우선 NCC 업체들의 경우 공급 과잉 정도가 심한 범용성 올레핀 제품이 주력인 대한유와 여천 NCC, 롯데케미칼의 익스포저가 높게 산출되어서 설비 축소의 필요성이 큰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롯데케미칼은 최근 가장 적극적인 설비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유화는 울산 S-오일 샤인 프로젝트 설비와 인접해 있고 생산 품목도 대부분 중복되고 여천 NCC의 경우에는 JV 형태로서 기초 유분만 생산해서 자체적인 포트폴리오 전환은 어렵기 때문에 설비 감축이나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한편 LG화학은 범용 올레핀뿐만 아니라 PVC, 합성 고무 등의 다운스트림 제품군도 생산하고 있고 비화학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영위하므로 익스포저가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유분 생산 능력이 국내에서 가장 큰 상황이므로 설비 통합이나 감축 등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GX 칼텍스와의 설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SK 어드밴스드와 효성화학은 조정 대상 제품 익스포저가 보시는 것처럼 약 92%로 NCC 업체들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SK 어드밴스드는 프로필렌 단일 제품을 그리고 효성화학은 폴리프로필렌 범용 제품군을 주력으로 생산하므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미흡하고 재무 구조도 열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로필렌 계열 제품이 동일 울산 산단 내 위치한 SOE 샤인 프로젝트 생산 품목과도 중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양사는 업계의 구조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체 설비 감축,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서 손실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기타로 분류한 업체 중 DL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의 경우 해외 종속회사를 통한 스페셜티 혹은
태양광 전지 소재 제품 생산을 감안하면은 실질 익스포저는 보시는 수치 대비로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공동 지배하고 있는 여천 NCC의 익스포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사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HD 현대케미칼은 정유사업 매출 비중이 감안되어서 익스포저가 다소 낮게 산출되었지만 석유화학 사업만 봤을 때는 기초유분, PPP 등의 범용 제품 비중이 높습니다. 롯데케미칼과의 대상 공장 설비 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수익성이나 재무부담 변동 효과, 신용도 영향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산업 그리고 업체별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 향후 구조조정이나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번 세션에서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일단 주요 업체 합산을 통해서 산업 차원의 유동성 원천을 확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동성 원천 중 타입 1은 현금성 자산, 타입 2는 영업 창출 현금, 타입 3는 여신 한도 및 담보 제공 가능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입 3에서 타입 1으로 갈수록 유동성 원천의 적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석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입 3의 금액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업체별 설비 투자 지속으로 유형자산 장부 금액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자체 영업 창출 현금 축소로 적시 활용성이 떨어지는 타입 3 유동성 원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특히 최근 실적 부진으로 금융기관 여신 한도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험은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제 업체별로 유동성 대응 부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동성 원천을 산출한 내용인데요. 보수적인 분석을 위해서 타입 3는 제외한 타입 1과 타입 2 합산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 창출 현금 축소로 대부분의 업체들의 타입 1 규모가 타입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부터 상당수 업체들이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등의 형태로 자금을 확보했고 추가적인 자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별 자금 소요 측면에서는 25년 6월 말 단기성 차입금을 시장성, 국내 금융기관, 외국계 금융기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업체별 사업 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여신 회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시장성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외국계 은행들은 이러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성,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 순서로 차입금 차환 위험이 높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호 석유화학과 대한유화를 제외하면 단기성 차입금 중 시장성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차입금 비중이 최소 30% 이상으로서 업체별 차환 부담이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앞서 산출한 타입 1, 2의 유동성 원천과 단기성 차입금의 비교를 통해서 업체별 유동성 대응 부담을 분석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더블 A급 업체들인데요. 당사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의 경우 단기성 차입금 대비 1.5배가량 큰 타입 1, 2 유동성 원천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롯데케미칼과 SK지오센트릭은 타입 1, 2 유동성 원천과 단기성 차입금이 유사한 규모로서 유동성 대응 능력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PRS 계약의 경우 기초자산 가치 하락 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 상환 부담은 지표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SK지오센트릭은 최근 리사이클링 사업 투자를 중단한 상황에서 약 5천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 연계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종속회사 SK 펑셔널 폴리머의 인수금융 차입금은 재무비율 유지 약정 관련 웨이버를 득하는 등 차환 불확실성이 다소 있는 상태로 보여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입니다. A급 업체들 중에서는 HD 현대케미칼과 여천 NCC의 유동성 대응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성 차입금 대비 타입 1, 2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고 시장성 차입금 조달 잔액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케미칼은 대규모 설비 투자로 차입금이 증가한 이후에 실적 부진으로 이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실이 누적되면서 레버리지 지표도 저하되었습니다. 시장성 그리고 외국계 차입금 비중이 52%로 A급 피어 중에 가장 높고 국내 은행 시설대 중에 일부는 올해 말부터 부채 비율 250% 이하 유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동성 위험 통제를 위해서는 연내 재무구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천 NCC 또한 시장성 차입금 조달 비중이 높고 단기성 차입금 대비 타입 1, 2 비율이 25% 수준으로 낮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면 연천 NCC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한도 축소 움직임으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다만 8월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는 여신한도 축소 압력은 완화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 8월 만기 도래한 회사채는 상당 부분 차환 완료했고 8월에는 주주사로부터 3천억 원의 대여금을 수령해서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기업 어음이나 장기 차입금을 상회하는 규모의 유동성은 확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익 창출력 약화로 자금 수지가 여전히 타이트하고 무엇보다 오른쪽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등급과 부채 비율에 거의 근접해 있으므로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지표 저하 시 유동성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트리플 B급 업체들은 재무구조 악화, 신용도 하락 등으로 높은 수준의 차입금 만기 대응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SK 어드밴스드는 여리한 제품 포트폴리오, 이익 창출력 약화, 재무구조 저하 등으로 시장성 차입금 차환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300억 원의 기업 어음, 1,9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므로 주주사로부터 충분한 규모의 재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효성화학은 수차례의 사업 양도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올해 들어 차입금을 축소했지만 약 3천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향후 1년 내에 집중되어 있고 베트남, 중국, 해외 종속법인의 차입금도 아직은 과중한 규모입니다. 저조한 폴리프로필렌 업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영업창출 현금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므로 추가적인 주주사 지원이나 필름 사업 매각 완료 등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신용도 영향 및 향후 모니터링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신용등급 하향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고 유가 약세를 제외하면 비우호적인 업황이 이어졌던 상황으로서 주요 제품별 스프레드 개선 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도 노후화 설비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계획된 증설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수급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듯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당사는 기존과 같이 업체별 수익성 및 재무부담 추이, 이에 대한 전망 등에 근거해서 신용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신용도 하락 압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앞서 분석한 업체별 구조조정 익스포저와 유동성 대응 부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래프 우상단에 가까운 업체일수록 신용도 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Y축 기준의 업체별 익스포저, 즉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것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산업 전반의 영업 손실 기조 탈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 기조가 지속된다면 자금 조달 환경도 저하되면서 X축 기준의 업체별 유동성 대응 부담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업황 반등의 모멘텀이 미약한 최근의 상황에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이 동반되어야 신용도 하락 압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실적 부진 심화와 자금 조달 난항 등으로 산업 전반의 신용등급 하향 기조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업체별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설비 감축 시 관련 자산 손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재무지표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업체별 효과는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NCC 업체 중에서는
주주사 배당과 단기 순손실 발생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한 몇천 NCC의 재무 비율 저하폭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관련 주주 및 채권자 보상, 인력 재배치 관련 비용 등 단기적인 현금 유출이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충격이 완화되면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산업재생법 제정을 통해서 업체들의 설비 축소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기업 활력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원 범위나 정도 등에 있어서 일본 대비 실질 지원 효과는 낮은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당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충분한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에 당사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유동성 불확실성이 크게 경감된다는 전제하에 단기적인 재무지표 변동뿐만 아니라 업체별 구조조정 실행력, 사업 구조의 재편 성과와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정부 지원의 방안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기업들의 빠른 사업 재편 방안 제시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당사는 향후 구조조정 관련해서 주요 이벤트 발생 시마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업체별 신용 등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유산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산업 발표를 맡은 김문호 선임연구원입니다. 화학사보다는 정유사가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게 국내 산업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유사 중심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통해 정유사의 수직 통합에 대해 살펴보고 정유사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유 부문 실적을 통해 구조조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사의 수직 통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내에서 정유사의 주도의 수직 통합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는 비교적 최신 화학 설비를 가지고 있고 만약 설비 통합을 한다면 자체 생산 납사를 이용한 원가 절감, 규모의 경제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직 통합은 대산과 여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산에서는 현대케미칼에 롯데케미칼이 NCC를 현물 출자하고 오일뱅크는 현금을 출자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는 GS칼텍스와 LG화학이 통합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현재 정유사는 국내 방향족 시장에서 5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레핀 시장에서 비중은 에틸렌 기준 20%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직 통합이 진행되고 샤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국내 올레핀 시장에서 정유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비교를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첫째, 에틸렌을 18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준공되고 둘째, 오일뱅크와 칼텍스가 수직 통합을 진행해 각각 195만 톤, 298만 톤의 에틸렌이 생산 가능해지고 셋째, 화학사의 노후 설비에서만 370만 톤의 NCC를 폐쇄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비중을 산출할 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과 현대오일뱅크 합작회사 현대케미칼을 정유사에 포함하였으며 GS칼텍스와 LG화학 통합은 진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정유사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NCC 규모는 축소되지만 정유사 보유 설비는 증가함으로써 정유사의 에틸렌 생산 비중이 현재 20%에서 최대 60에서 7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장기적인 기회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유사들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석유 제품의 장기적인 수요 위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같이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공급하면 국내 정유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이에 대응하려고 사업 다각화 투자를 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에 집중했고 나머지 3사,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은 신규 올레핀 설비를 가동하였거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참여는 에너지 전환 대응 중 하나로 화학 부문의 사업 기반과 생산 능력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국내 화학 산업이 정유사 중심으로 재편되면 정유사는 가격 전과력과 유통망 강화에 이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NCC를 취득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보다 큰 설비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취득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도 기대됩니다. NCC는 납사에 부가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에 NCC를 확보하는 게 미래의 에너지 전환 시점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납사는 자체적인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인데 NCC를 통해 납사를 부가가치가 있는 화학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기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유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기회보다 리스크 요인이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재무부담 확대 위험입니다. 화학 배터리 투자로 이미 정유산업 내 재무부담이 큰데요. 정유사의 합산 순차입금을 비교했을 때 20년 말 26조 원에서 25년 6월 말 5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때문에 수직 통합에서 발생하는 NCC 매입, 설비 통합 관련 투자 지출이 정유사에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화학 부문의 적자 확대입니다. 올레핀 수익성이 계속 부진한데 24년 3분기부터는 방향족 스프레드도 떨어지면서 화학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1, 2분기에는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정유사 합산 기준 분기별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도 올레핀 수급이 부진할 전망이고 방향족 제품도 스프레드 개선이 제약되면서 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조정으로 화학 부문이 확대되면 정유사들의 실적 압박이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국내외 수급 개선의 불확실성입니다. 국내에서는 샤인 프로젝트가 26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데요. 구조 조정으로 370만 톤의 NCC를 폐쇄해도 에틸렌을 18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신규로 가동되면 실제로는 190만 톤의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구조 조정 이후에 에틸렌 생산 능력이 약 1,100만 톤 남는데 국내 수요치가 800에서 9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생산 능력이 여전히 수요를 크게 초과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국내 수급이 개선되어도 글로벌 수급이 회복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향후에도 중국, 중동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라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될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 스프레드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효율성 경쟁도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 설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COTC 설비입니다. COTC는 원유, 납사, 석유화학 제품을 거치지 않고 원유에서 직접 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 NCC보다 원유, 화학 제품 전환율이 높습니다. 또한 COTC는 기존 NCC보다 캐펙스와 운영 비용이 최대 40%까지 낮고 각종 부산물을 투입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2024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의 COTC 설비를 확보하면서 공급자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고 2030년까지도
중국, 중동에서 COTC 도입이 계획되어 있어 산업 내 경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COTC 다음으로 설비 효율성이 높은 것은 최근 정유사가 도입한 설비입니다. 칼텍스의 MFC, 오일뱅크의 HPC는 납사 말고도 정유 공정에 부산모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화학사의 NCC 대비 원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설비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게 과거에 건설된 일반 NCC인데요. 이런 일반 NCC를 정유사가 통합하라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차원에서는 정유사의 수직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만약 정유사가 일반 NCC를 통합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가 아닌 글로벌 COTC와의 효율성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유사가 구조 조정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기회를 달성하려면 정유 부문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유 부문 실적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올레핀 수익성이 개선될 때까지 정유 부문이 관련 손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정유사 전반의 실적과 현금 창출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유 부문은 24년부터 수요 부진, 유가 하락으로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요. 25년 2분기에는 정유사 연결 기준 합산 정유 부문에서 1.4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적 감소 방향성 때문에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신흥국의 수요 성장과 설비 증설 완화를 통해 정유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이익 창출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공급 부담이 줄어들 예정인데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노후 설비가 폐쇄되면 25년부터는 수능 증설 규모가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어 화학 부문의 손실을 충당할 만한 정유 부문 실적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까지 정유 부문에서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관세 정책과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단 그래프처럼 국제기관들은 미국이 관세 정책을 변경한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석유 수요 전망을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도 측면에서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에 따른 화학 사업 확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 구조 전환의 기회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에 따른 중단기적인 재무 부담과 실적 불확실성이 신용도를 제약할 전망입니다. 업체별로 봤을 때 현대오일뱅크는 과거 대비 확대된 차입금이 이미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케미칼에 현금 출자를 하면 오일뱅크의 재무 부담과 신용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출자 과정에서 지분율이 50대 50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일뱅크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회계상으로는 연결기준 차입 부담이 감소하겠지만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일부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대케미칼은 25년 6월 말 순차입금 3.9조 원 중에서 2조 원이 시설대이고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이 시설대에 대해 자금 보충 업무를 지고 있습니다. 시설대는 2033년까지 분할 상환 예정인데 상환 시점에 현대케미칼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주사인 오일뱅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GS칼텍스는 LG화학과 설비 통합이 확실하지 않지만 향후 통합 참여와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사업 및 재무적 변화 요인과 신용도 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S오일은 아람코의 지원을 통해 투자 부담을 통제하고 있고 신규 설비의 상업 가동 이후에는 화학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올레핀 제품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 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무 부담 완화 시점이 미뤄질 수 있는 점이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화학 부문에서 투자 축소,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긴 한데 화학 부문보다는 배터리 부문에 부담이 큽니다. 향후 배터리 부문 실적, 신규 자본 확충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